판매 쪽으로는 상당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직판협회, 직판산업협회, 옛날에는 방문 판매협회로 시작을 했던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 그 세계 임원들이 한국에 35명 정도가 왔어요. 각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방판협회, 직접 판매 산업협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행사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도 한국 직접 판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받았고요. 제가 한국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한국.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는 이제 애터미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도 저희가 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대접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40분 정도 이제 특강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오신 DSA의 임원분들이 전부 다 제 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저 보세요. 제 명함 받겠다고 막 줄을 서고, 예. 저분들이 세계적인 다 고물급들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고물급들을 딱 줄 세우잖아요. 예. 서라고 한 건 아닌데 줄을 서시더라고요.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고요. 예. 그럼 어떤 얘기를 했길래 팬이 되고 매료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애터미 얘기했어요, 그냥.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조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들이 전 세계에 직접 판매 회사들을 통계를 내고 뭐 이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애터미는 놀라운 것 같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신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리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저희는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끝. 이랬거든요. 예. 이제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은 그게 실현되려고 하면은 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하는 고용 할인 매장에 하고 경쟁을 해서 그들과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회사다. 우리 직판 업계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 파이가 커지려고 하면은 다른 유통 라인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 이 안에서만 경쟁하고 있는 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는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접 판매가 사실은 역사가 60년이 훨씬 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50조 정도밖에 매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훨씬 뒤에 생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 직접 판매보다 더 늦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월마트 한 회사만 해도 550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월마트한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쳤잖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그 후에 한참 후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 회사도 500조 단위예요. 그러면은 역사도 훨씬 더 오래됐는데 실제로 매출은 150조밖에 안 돼. 전 세계 어떤 한 회사 매출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빅 비즈니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신들 전 세계에 이 직접 판매 협회에 어떤 통계들을 내고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안에만 들여다보고 뭐 직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정말 이게 커지려고 하면은 할인매장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월마트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서 이 정도 역사가 되면 몇 천조까지 커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150조가 뭐냐? 나는 이 직판 시장 다 먹어도 150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월마트 못 따라잡는 거고 아마존 못 따라잡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업계에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다른 유통 라인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예. 좀 쓴소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쓴소리 한다고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당신이 얘기해 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눈빛으로 쫙 이렇게 끌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좋은 제품을 그렇게 싸게 팔려고 하면은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잘 해줘야 될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영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경영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경영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도리어 직원들에게 우리 이제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그냥 놔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놔먹입니다. 자, 우리 입사를 처음에 하면은 저희는 직급도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직급을 정해요. 신입사원도 과장을 달든 부장을 달든 회장을 달든 상관없어요. 명함 팔 때 자기 마음대로 팔라고 그래요. 자, 일도 이렇게 딱 주지를 않아요. 업무 분장을 하고 직제를 편제해서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놀다가 일이 보이면은 그때 하고 안 보이면은 계속 놀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계속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도 계속 월급 준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yes 그랬죠. 예.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일이 되느냐? 그런데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은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를 해야만 일을 하지 원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 사람들은 노는 것보다도 일하는 걸 더 좋아한다. 노는 것은 잠깐은 재밌는데 평생 놀으라고 그러면 어때요? 평생 일은 하더라도 평생 노는 것은 진짜 죽을 맛이죠. 평생 노는 사람 보면 일거리 없나 하고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렇게 본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럼 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다. 일을 시켜서 하면은 하기가 싫은 거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할 건지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도 자기가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하는 일은 그 일처럼 재밌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결정을 못하게 하고 싫은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딴 데 가버리고 몸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고달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임직원들은 일이 보일 때까지 놀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끝까지 일을 못 찾는 사람 안 쫓아낼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정년 보장이다. 그랬더니 이제 손드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애터미라는 회사에 한 자리 없냐고. 예. 그래서 DSA에 임원 정도 되면 애터미에서는 바로 채용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 총회장 좀 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손을 들더니
한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35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다고. 예. 그러면 우리 각 나라 당신들이 지사장을 해라. 아직 안 나간 나라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아니,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입사하고 싶다는 회사가 좋아요? 입사해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싶다는 회사가 좋아요? 입사하고 싶다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애텀이 좋은 회사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원이나 회원이나 우리 소비자나 애터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예, 그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젖소 철학, 애기 철학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거다. 만약에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젖소를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고 있을 목장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 젖소가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그래서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우유를 넣는 목적이고 젖소는 수단이다, 수단.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뭐를 얻기 위한 거예요?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죠. 가끔 이제 얘 잘 가르쳐 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잘못된 경향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노후 대책 안 세워주는 아이들이라도 엄마들은 다 잘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대할 때 애텀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수단으로, 도구로서 고객이나 직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자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애터미의 회원 자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소비자가 잘 되는 것이 저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공급해주는 협력업체도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이다 하는 겁니다. 사원 1번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런 얘기 이제 하시는데, 저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먼저거나, 이런 회사 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다. 그런데 정말 일들을 열심히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 물론 놀고 있는 직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아직 시간을 두는 거죠. 더 놀으라고. 그런데 끝까지 노는 직원은 또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원도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놀고 월급값도 못하는 직원이라는 것을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알겠죠. 그렇죠? 예, 전 직원이 다 알아요. 자, 그 직원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구직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저렇게 일을 못하는 저 직원도 애텀이라는 회사에서는 쫓겨나지 않는 걸 보니까 내 자리는 망고강산이구나. 나는 애텀이라는 회사만 잘 되면은 내 평생이 보장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막 옆에 사람들 밟고 가고 내가 일 잘했다는 걸 주변에게 막 홍보해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뒤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정말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만 하고 있으면은
내 평생이 보장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재가 바로 일 못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안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쯤 가면은 이제 이 회장이 보통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소소히 이렇게 아주 매력이 있네 하고 이렇게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원래 30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분 하고 막 질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50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한 19명 이렇게 진짜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기 한국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게 3번째 아니냐. 그런데 2번이 다 만나고 별 의미가 없었지 않느냐. 3번째라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하여간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다. 그게 티포텍 전략이다. 이성년 박사님한테 강의 들으셨죠? 티포텍. 예. 이 정도 그 전문 용어를 쓰면은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절반은 그걸 의미를 알고 절반은 모르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예. 티포텍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티포텍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티포텍 전략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북핵 폐기, 완벽한 폐기,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우리는 그것을 바란다. 그게 목적이다 하고 완벽하게 알려주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의도했던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은 예고했던 응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 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한국에 막 항공모함 3대를 몰고 왔죠. 그렇죠? 예? 전략 폭격기가 막 뜨고 그 정도 되면은요, 항공모함 3대 정도가 뜨면은 이제 북한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릴 수 있는 도시라는 도시는 그냥 다 완전히 불바다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략 핵들이 있죠. 아주 조그만한 핵폭탄 같은 걸로 이제 정밀 타격을 해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몇 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포탄 쏘고 뭐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그것까지도 행동에 옮길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때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제가 얘기해 준 내용이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사평론가마다 다 다른 내용인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해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빨리 쫓아갔죠. 시진핑 형님한테 미국이 어때요? 진짜 때릴 것 같아요. 미국이 진짜 때리면 형은 어떡할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대답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 때릴 것 같다. 그럼 때리면 어떡할 건데요? 못 나선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중국의 이제 전자산업 자체가 거의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에서 엄청나게 써주고 있고, 아마 우리가 중국의 무역 거래량의 전 세계 3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요, 못 팔아요? 하나도 못 팔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물건 못 팔죠. 예. 그리고 전 세계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 미국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돈 벌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이제 간첩
으로 막 오인 받아갖고 추방될 수가 있고, 그렇죠? 한국에서 중국 관광 가는 거 완전히 다 끊어지죠. 전 세계에서 자유국가에서 가는 거 막 다 끊어지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탄탄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금 뭐 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세계 최고고, 자동차 지금 중국은 하나도 지금 밖에다 못 팔아요 지금.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다가 지금 자동차를 팔고 있고, 조선도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건재한 그런 이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건설, 이런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한국은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내부에다가 좀 팔아가지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줘버리면은 이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선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인이 형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정확한 전략을 구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정확한 전략을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좌측은 무조건 가자, 우측은 무조건 반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나뉜 것이 지금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엄청 낮추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티포텍 전략을 행정부라든가 각 정보기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과 앉지만은 바로 일어서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티포텍 전략에서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를 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당신은 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잘 해가고 있는데, 변수는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근데 이제 거기서 묻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정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계속 분위기 나쁘게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불신의 유보다.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불신의 유보. 그래, 지금 못 믿을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믿을 수가 없어, 상대방을. 그런데 그 못 믿는 것을 당분간 유보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파트너 진짜 성실하게 일할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불신을 유보하고 당장에는 믿어주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직원이 다 일을 잘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 눈에도 막 이렇게 일 안 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은 믿어줘요. 불신을 유보를 해요. 그 대신에 이 못 믿을 행동을 하는 그때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틱 때려줘도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변 사람을 믿으세요. 주변 사람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이 다 올인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못 믿을 행동을 할 때 그때 가가지고 탁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탁 돌아서면 그때 다시 또 믿어주고, 불신을 유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 회장인들 믿을 수 있냐? 다단계 회사 회장이네? 말도 잘하네? 생긴 것도 뺀질뺀질해가고 사기꾼같이 생겼네? 이러면서 지금 몇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못 믿을
어떤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는 일단 믿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유보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파트너들 리크루팅 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이 사업을 할까? 믿을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업에 올인을 할 거다고 믿고 얘기를 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믿어주고, 믿는 데까지 믿어주고 안 될 때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뭐 하여간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작금의 사태가 왜 생겼느냐 하는 데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전 인류사를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왕정이었다, 왕정. 그런데 한 200년 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북한마저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다 이거예요. 자, 이제 민주주의를 다 신봉을 하는데 이 민주주의의 기치가 3개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기치가 3개가 있어요. 뭐죠? 자유, 평등, 박애. 그렇죠? 예. 제가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프랑스 DSA에서 오신 분이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프랑스 사람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사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산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연구를 했냐고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단지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매우 존경하는 눈으로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왜? 아니 프랑스 시민혁명이 무슨 문해부흥이니 막 이런 르네상스니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왕정에서 민주사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 시민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잘 되었냐면 그렇지가 못하다. 자,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등만 하나 들고 뛰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 중국, 그런 나라들이죠. 중공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뛰었는데 과연 그 나라가 평등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자유가 중요하다고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고 뛰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의 자유를 얻었는가 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못 얻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주의 경제하고 자본주의 경제하고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냐고 얘기를 하면은 자본주의 경제가 이겼다. 판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도 이제 자유경제 체제로, 시장경제 체제로 지금 돌아온 것은 맞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념이 첨예하게 만나고 부딪힌 곳이 어디냐면 우리 휴전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저는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프랑스 대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에다가 아직 가둬놓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게 박애라는 거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자유와 평등은 얘기했지만 아무도 박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으로 지금 일으킨 적이 없지 않느냐.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유와 평등을 두 개를 믹스를 해야 된다. 융복합을 해야 된다. 지금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자유를 배격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평등도 우리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개념이고 자유도 우리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융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박애정신이다.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남북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전 세계의 빈부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걸로 풀어야만 된다 하고 이제 그 박애 정신을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의 이제 표정은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 가장 평범한 얘기를 하네,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실현을 시켜나가야 되느냐, 박애라는 걸 어떻게 실현을 시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산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온유했어요? 아니죠. 자본가들 막 때려 죽이고 불사르고 이 폭력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맨 먼저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온유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바스티오 감옥에다 가둬놓고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프랑스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사상가들은 박애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온유를 두고 폭력으로 갔던 거예요. 무서웠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어땠어요? 온유했어요? 대자본들이 지금도 막 기업을 삼키고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폭력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본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가 평등을 주장을 하면서도 결국은 평등한 것이 아니고 더 불평등해진 거예요. 왜? 권력이라는 걸 잡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대표적인 예죠. 공산당 간부들은 이걸 왜 유지하느냐? 서민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막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박애정신, 사랑인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막 줄 서가지고 명함 달라고 하면서요, 우리 프랑스에는 언제 들어오냐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각국의 DSA 저는 애터미의 이익을 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 업계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건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건지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애터미를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업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당 체계를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뭐 젊은이들이 그나마 우리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어줍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불러다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의 수당 체계는 돈이 많이 잘 되고 어떤 회사의 수당 체계는 돈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특히 애터미 수당 체계가 별로 돈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당 체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법으로 35% 이상의 수당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에서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소비 매출에 대해서 38.5%까지 수당을 주는 거예요. 부가세 제한거에 대해서 35% 주고요. 이 이상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라 빨리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막 2배 되고 3배 되고 막 엄청 수당 체계가 좋아가지고 금방 돈이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수당 체계는 35%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자, 그럼 이걸 풀면 좋을까요?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한 50%, 70% 주면 어때요? 좋아요? 예, 별 생각 없는 분 같아요. 예.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돈이 어디서 오는가예요. 만약에 70%의 수당을 준다. 그러면은 플러스 35%를 더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가 주는가 하는 거예요. 예? 회장 주머니에서 내줄 수 있다면 참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오냐면은 소비자한테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비싸지죠. 그렇죠? 왜? 그런 데는 보통 30%, 35%만 마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70%를 주려고 하면은 결국은 비싸게 받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더 가까이 올까요? 더 도망갈까요? 더 도망가죠. 그러면 70% 받는 게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찾아주고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35%라도 받는 것이 낫지 다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카드 내서 긁고 친구 불러다가 친척 불러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카드 내가지고 긁어가지고 거기서 나눠 갖는 거. 실제로 같이 창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건 멍청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유통 라인하고 경쟁을 해서 소비자에게 더 싸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서 이 35%를 가져오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할인 매장에서 파는 제품 같으면 단 1원이라도 싸게 팔아요. 자, 그럼 할인 매장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 할인 매장에 주주들이 가져가는, 경영자들이 가져가는 그 이익금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면 소비자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할인 매장에 어차피 가서 사야 될 치약, 칫솔, 라면, 화장품, 샴푸 이런 것들을 애터미에서 와서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더 싸게 샀어. 그러면 사는 순간 이익을 봤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우리가 빨대 빨아가지고 뺏어 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인 매장을 만드는 그런 건축 비용이라든가 비싼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남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광고를 또 안 때려요. 여러분들 할인 매장에서 파는 제품들도 광고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죠. 여러 제품들 여러분들이 막 안 사는 것도 다 이렇게 브랜드 기억하고 있는 건 광고를 때려서 그러는 거예요. 광고비가 평균 10%, 20%, 30%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왜? 광고를 안 때리면 할인 매장이 놔둬도 아무도 집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고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 광고 비용을 애터미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그냥 애터미의 그냥 샴푸, 애터미 치약 이러면은 그냥 끝이야. 막 매체에다 광고 안 때려요. 간접 광고만 하지요. 제가 이제 도 리더 같은 데 나가가지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 간접 광고는 하지만은 직접 돈 들이는 광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광고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줄이는 게 있어요. 애터미라는 회사의 경영 관리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재무제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경영 관리 비용이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절감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팔아놨더니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 그러면 10배도 팔리고 100배도 팔리는 거예요. 시간 가면서.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누구한테 부담 주면서 카드 뺏어가지고 하나 긁었어. 그 다음에 반복 구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 비싸게 받아도 그거는 노력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당 체계를 좀 안답시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당은 35%다? 내가 받는 수당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고 내 파트너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가지고 나눠 먹기 하느냐? 아니면은 할인 매장으로 갈 돈을 이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할인 매장에서 가져갈 이익을 가지고 수당을 나누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브레이크 어웨이는
돈이 되고, 브레이크웨이 하는 사람들은 바이너리는 또 돈이 안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당 체계는 다른 거 없어요. 자, 위에다가 좀 많이 주느냐, 밑에다가 좀 많이 주느냐, 중간에다 좀 많이 주느냐,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수당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35%를 나눠주는데, 자, 위에다가 많이 줘. 올라가기 힘들어. 그 대신에 올라가기만 하면 많이 받아. 좋죠? 밑에다 많이 줘. 그러면은 밑에서 많이 받던 대신에 쉽게 받지만은 올라가면은 별로 받을 게 없어.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단을 좀 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당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요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수당 체계에 무슨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뭐 브레이크웨이는 좋고 바이너리는 나쁘다, 또 바이너리 하는 사람들은 막 바이너리는 좋고 브레이크웨이는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브레이크웨이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계 회사, 오래된 회사들이요, 이렇게 이제 자기 밑에 직계 독립 라인을 얼만큼 많이 펼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직급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바이너리 시스템은 자, 밑에 2줄 이상 못 붙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야 되고, 이 사람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줘야 되고, 이 사람은 여기다 붙여주고, 이 사람은 여기다 붙여준다.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내가 막 라인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불리해요. 왜? 내가 막 펼칠 수 있는데 밑에다 주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좀 받아가는 게 생겨. 여기서 35%죠, 어차피. 그렇죠? 35%에서, 내가 여기다 주고 내가 혼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몫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브레이크웨이를 하는 게 나아요. 나는 막, 요 3개, 6개, 9개, 막 12개, 15개, 18개, 21개 라인을 쫙 펼칠 수 있고, 막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웨이가 신감 편하고 좋아요. 자, 바이너리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직급을 가더라도 밑에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잡고 승급을 시켜야 내가 승급이 되죠. 그렇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나눠져. 이제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성질 난다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착한 사람. 여기는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여기서는 뒷다리 잡을 수도 있어요. 막 안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하고 같이 이렇게 재심 합력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좀 끌어안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능력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자기 능력 없으면. 애터미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막 로얄 간 사람들이 유독 많잖아요. 브레이커에 가면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100% 못해, 내가 봤을 때. 왜 못하느냐? 이런 세미나를요, 자기가 그룹장이 돼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강사 편성 다 하고요. 강사 양성 과정을 사업자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룹장이. 그래야 여기에 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막 와가지고 쫙 붙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리어 이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이너리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회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 있으면 뭐가 좋다고요? 브레이크웨이가 좋아요. 왜? 성질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너 알아서 해. 여기 안 키워. 나 옆에다 키우면 되거든. 손깔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달고 싶어도 전산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주고 서로 미워도 끌고 가야 되고 이뻐도 끌고 가야 되고.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도 성공은 좀 해봐야 되겠다면 뭘 선택하는 게 나아요? 바이너리 시스템. 자, 나는 능력이 충분해서 내 혼자 미운 것들 하거나 말거나 놔두고 요게 데려다 놨는데 미운 짓을 해.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라인 키워가지고 해도 돼요.
미운 것들 버리고 갈 수 있어. 여기는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좀 박애정신이 있어야 돼. 이 바이너리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35%, 이것도 35%, 돈은 똑같이 풀려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탁 사람 데려오면 그때 막 돈을 팍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돈 빨리 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35% 안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얘가 각자가 바로 판 거에 대해서 팍팍 받아가 버려요. 10%, 20% 받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저 조직에서 올라오는 수당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수당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35% 안에서 풀리게 되어 있다. 요거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당책에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잘 알면은 좀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또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성공자가 아니요. 수당책에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돈 버는 사람들을 못 봤어. 그런 사람들 막 애터미에 오겠다고 초창기에 그랬어요. 막, 회장님, 제가요, 조직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인데요. 또 라면 박스로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때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이게 제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이고,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몇천 명 되면, 어이구, 지금 몇천만 원은 되시겠네. 아이고, 그거 버리고 오지 마세요. 애터미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버리고 막 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꼬리 살 내려요.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은 임마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야지. 까불고 있어. 제가 그 바닥을 다 기어봤거든요. 제가 사업자 해봤잖아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직급도 가보고 센터장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수당책에 테헤란노에 있는 거 수도 없이 분석해보고요. 아메인도스킨, 허블라이프, 선라이드 이런 데 회사들 거 뭐 국내 하이드빅이니 NRC 이런 수당책들 다 분석해가지고 장단점 다 파악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 능력 많은 사람이 많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능력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가세요. 예. 여기도 좀 잘 돼야 돼. 우리 업계가 다 같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가가지고. 예. 지금 업계에서 막 애터미 너무 잘 된다고 막 저기 저 사장님들, 경영자들 만나면요. 천천히 가세요. 막 회장님 왜 이러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오. 그리고 저기 거들 일 있으면 거들 테니까 좀 분발합시다. 우리 업계 좀 전부가들 좀 다 잘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속마음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얘기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예. 아니 속마음이 그래요. 진실이에요. 예. 이 업계가 파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돈 막 된다고 빨리빨리 하는 회사들 정말 끝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엎어지면서 막 피해자 만들고 그러니까 다단계 한다고 그러면 다 죽일 놈들. 아니 애터미에서 피해본 게 아니고 거기서 피해봐놓고 왜 애터미 죽일 놈이라고 그러냐고. 똑같은 다단계라고 그러면서 그놈이 그놈이지 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회사들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성공자가 되겠다는 인생 시나리오들 다 쓰셨죠? 네. 한 달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벌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들을 하셨죠? 왜 목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오늘 그 쓰신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다 발표를 하세요. 첫 번째 가족들에게. 여보 이리 와봐. 당신 에쿠스 타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사줄게. 기다려. 아들 이리 와봐. 스포츠카 사고 싶다고 그랬지.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랬지. 엄마가 해줄게. 부인 붙들고 여보 이제 당신 고생 끝났어. 이제 여생은 당신 돈 마음대로 쓰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조금만 기다려. 한 3년에서 5년만 기다려줘. 네?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카드 들고 가서 오늘은 500만 원을 반드시 쓰고 오자. 오늘은 1000만 원을 반드시 쓰고 오자.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날도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부분 얘기들을 못해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도 야 친구야 내가 정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발견을 했다.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너도 꼭 성공시키고 싶어. 나만 성공할 것이 아니고 나는 틀림없이 성공할 건데 너도 성공시키고 싶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어차피 써야 될 물건을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쓰는 것일 뿐이다. 종이는 여기에서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해보자.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사람한테까지도 얘기를 해놓으세요. 왜? 그래야 나중에 원망을 안 들어요. 얘기도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3년, 5년 후에 번다고 생각해봐요. 얘기 안 했던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다. 그 좋은 일을 너만 했냐?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원망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기를 해놔.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해놔. 무슨 용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원망 안 하도록. 그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또 꼭 하는 얘기가 더 좀 세게 좀 얘기하지. 얘기 전혀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게.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 써가지고 누가 볼까 봐서 딱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대로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데는요, 반드시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어디 쉽다고.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겠어요? 여러분, 성공 확률이 높은 일을 시작을 하면은요, 성공을 못해요.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보세요. 100% 실패해요. 여러분들 100%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요, 100만 원 받고 120만 원 받는 일자리 찾으면 100% 성공해요? 못해요? 대부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큰 일만이 진짜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막 분위기가 뜨니까 나도 막 해봐야 되겠지 하다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냥 집에 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냥 싹 없었던 걸로 하고 발표하는 용기를 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